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법원을 향해서 연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관위는 결국 충북지사의 컷오프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김영환 지사를 참여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그럴 거면 법원을 왜 그렇게 비판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구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주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혼돈의 국내힘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결국 제2기 공관위가 충북지사 컷오프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단대로 공관위가 바로 잡은 건데 장동혁 대표는 왜 법원을 연일 비난하고 있느냐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할까요? 대구가 진짜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과연 이겁니다. 해결. 경향신문이 오늘 이면에 쓴 기사입니다.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미국 호르무즈 알아서 해결하라. 충격의 연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에 생중계로 동시통역까지 해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빠진다. 우리는 거기서 원유 안 쓴다. 라는 얘기죠. 40개국의 이 외교안보수장의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미국이 그 회의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알아서 해결해보자라는 논의인데 과연 미국 없이 호르무즈를 열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폭풍. 서울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위기는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찾아가서 악수를 건넨 대통령의 모습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합, 매점, 매석에는 무관용을 하겠다라고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26조 2천억 규모의 이 추가 경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마법, 한국 경제 오면입니다. 인류가 50여 년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유인 우주선이 쏘아져 올린 겁니다. 이른바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쏘아 올려진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대기권 바깥을 벗어나고 있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에너지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법의 광물 헬륨-3 탐사에 나섰습니다. 과연 인류는 또 한 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부활, 동아일보 신명기사입니다. 국가교육위 문해력 위에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논의를 시작한다. 요즘 문해력이 논란이에요. 특히나 일각의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에 공지 문자, 오늘은 중식 제공, 그러자 우리 애는 중국 요리 싫어해요 라는 사례는 유명하죠. 문해력의 심각한 논란, 결국 국가교육위가 한자 병기 논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식을 중국 요리로 오해하는 데는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판단 때문인 겁니다. 중식,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출신이죠. 유용원 의원님, 그리고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민주당의 중책을 맡으신 대변인 김기표 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역임한 전성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쟁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 번역해 드렸는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그 문제 해결하라. 2, 3주 내에 더 세게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타격을 하겠다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뭘까요? 주제 만나보시죠. 석기 시대 발언 뒤 이란의 최대 교량으로 꼽히는 교량을 폭파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란을 향해 강렬한 타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검은 연기가 쭉 나고 있는 폭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다리가 수도인 테헤란과 인근의 핵심 도시인 카라지를 연결하는 최대 교량이다 이렇게 해요. 다리가 그냥 엿가락처럼 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말은 이 교량 폭파 장면이 가장 잘 보이는 이 장소에서 사전에 이 작전을 알고 있었던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교량 폭파 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전성 원장님, 네. 이게 어떤 메시지고요? 자, 이 다리가 일단 엄청나게 큰데 예. 어떤 다리입니까? 그 뭐 이란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다리가 이제 건설이 됐는데 아직 뭐 개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다리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폭파한 거는 이제 어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 3주 내에 소위 딜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그 본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작전을 했고 당연히 이거는 군사 시설이 아니라 다리, 그러니까 인프라,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군사적인 목표는 대부분 좀 타격을 했다고 봅니다. 네. 1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이란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타격해가지고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건데, 제가 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초기에 사실 한 일주일 동안은 이란 국민들 나오지 말고 이제 지도부 제거되면은 나와서 민주정부로 수입해라 이렇게 이란 국민들을 독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다리를 파괴한다는 거는 저거는 결국 이란 국민들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전쟁이 군사적인 목표를 완성한 후에는 경제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이란 국민들이 받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전 협상 중인 이란 정권을 향한 강한 압박의 메시지일 것 같아요. 종전 조건에 합의하라라는 강력한 경고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스톤에이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전성 원장님. 네. 그 석기 시대로 저희는 번역을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적인 의미의 외교적인 의미의 스톤에이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망가뜨리고 발전도 안 되게. 뭐 작은 사례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 보시면은 변변한 건물이 하나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게 스톤에이지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란은 저게 이제 그 국토가 뭐 저 중동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큰 나라인데 정말로 이란을 그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핵무기를 쓰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에 본인의 심중의 방점은 2, 3주 내에 끝내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 3주 내에 종전 협상이 되든 안 되든 미국은 빠질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자기의 그 계획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스톤 에이지 얘기를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저 석기 시대가 완전히 부각되면서 야 이거 전쟁이 오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았던 좀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기 시대 발언 때문에 이 코스피도 잘 나가다가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기대감이 쫙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고점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가 스톤에이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석기 시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석기 시대면 이거 전쟁 더 한다는 거네. 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코스피가 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4.47% 포인트가 좀 빠졌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김기표 의원님. 사실은 또 우리 여권의 또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코스피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연일 이 코스피 부흥 정책 이후에 호응을 해오다가 전쟁 변수 때문에 그렇죠. 불안정성이 상당해요. 어제 이 석기시대 발언 때문에 말이에요.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코스피가 5천원으로 바로 네. 빠르게 급상승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통령이 잘 뽑아서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미국 이란 전쟁으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5천원 완전히 이제 바닥이고 더 떨어지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뜻도 있다. 예, 그런 뜻도 있는데 문제는 석기시대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란이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말살되는 그런 의미의 석기시대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아니 그럼 우리도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 문명이 석유로 인해서 문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석기시대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공포가 좀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붕괴되면서 지금 나프타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에 반영이 돼서 하는데 우리 전성원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2, 3주 내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뒤로는 또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3주, 4주 안에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예측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메시지가 저는 사실은 석기시대보다 더 어제 충격적이었는데 내용 보시죠. 미국산 석유 사라. 심플해요. 우리는 호르무즈 이용 안 한다.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는 국가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직접 중동 가서 구해라. 그거 안 되면 미국산 석유 사라. 라는 정말 심플한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자,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김구식 교수님, 앞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한 몇십 개 이제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사는 국가들은 비상입니다. 트럼프식의 참 예측 불허의 자기 멋대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돌직구 쇼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죠. 그 전날 코스피 마감할 때도 그랬고 10시 연설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처음엔 또 괜찮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전쟁에 성과가 있고 뭐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종전하나 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스톤에이지가 나와서 완전히 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저 경제 위기, 네. 호르무즈 발 세계 경제의 불안감, 이걸 결국은 미국이 무도하게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한 사람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예전처럼 주한미군 숫자 또 틀리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지금 풀어갈지 사실은 어제 연설을 보고 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센 사람이 어쨌든 싸움을 시작했는데 좀 싸움이 여의치 않아서 싸움을 지금 끝내고 싶은데 잘 끝내지지 않으니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제 더 세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 3주 뒤에 네. 협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세게 무자비한 공격을 해서 석기시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는 협상을 제발 해달라는 저는 하소연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됐을 때도 보면 많은 학자들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오버 컨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내가 하면 다 맞아.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내가 하면 김정은 까짓거 다 정의돼. 모든 것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 자신감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는 남 탓을 합니다. 이제 블레이밍 아더스라고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남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자신감에 뿜뿜 올라와서 했는데 잘 여의치가 않아서 발을 빼야 되는데 이건 결국
유럽 나토 탓이고 한국 탓이고 일본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트럼프의 스타일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어쨌든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고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이익 차원에서 잘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딱 걸려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트럼프의 행동 언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름값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이 최고가 최고 가격제 덕분에 인상의 어떤 흐름은 잘 봉쇄되고 있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름값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말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막 3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놀랐었는데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코인이나 위안화로 받을 계획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 유영원 의원님 또 이제 군사 안보 전문가시잖아요. 배럴당 1달러면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럴당 1달러만 보는데 배럴 양이 작잖아요. 그리고 배럴이 작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큰 요조 한 척당 한 200만 배럴 200만 배럴이요? 실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거의 하루 소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200만 배럴이면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30억 원가량 합니다. 맞네, 30억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척당 30억의 통행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 못 내죠. 그건 못 그러니까 내죠. 결코 이제 작은 돈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건 못 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제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널뛰기를 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이란의 새 대통령이 좀 그 대화를 유화적인 원한다. 메시지 유화적인 보냈고. 메시지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졌던 차에 아까 말씀하신 석기 시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아까 전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방점은 진짜 제대로 막 마구 퍼부어가지고 완전 초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너네 빨리 2, 3주 내에 항복해라. 이제 그런 압박에 더 방점이 주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표 의원님 이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저거 지나가는 거 저 국제 해역인데 30억이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 관련해서 시정 예산 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뇌가 좀 묻어나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호르무즈에서 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사실은 30억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럴당 1달러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달러에서도 시작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그거다. 그렇죠. 시작점이 그거고 5개 단계로 각 국가를 등급화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유가 1% 오르면 석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걸 원료로 하는 어떤 화학 제품들,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오르겠네요. 기본적으로 1%의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이란에서도 저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때리면 어떨까요, 저기를? 지금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어제 화상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연 거군요.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급적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고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그 참여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이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이란이 배럴당 1달러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그러죠. 네. 이거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 이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저것도 좀 기분 나빠요. 중국 돈으로 내라는 거. 저는 지금 중국의 목소리를 올려주고 중국의 지위를 올려주면서 미국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수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런 그 위안화 결제가 만약에 실현된다 하게 되면은
중국이 사실 이거 세계 질서를 관할하고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 저거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쪽으로 외교력을 좀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페이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어도 위안화 결제는 이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변성 원장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주호영 의원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결국 당이 충북지사 컷오프를 없던 걸로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이제 2기 공관위원장이 됐죠. 박덕흠 공관위가 김영환 충북지사 재경선 컷오프 없던 일로, 그러면 기존에 접수되고 있었던, 진행되고 있었던 후보자들과의 경선은 그대로 실시하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현역 도지사, 그러니까 김영환, 죽었다 살아난 김영환 지사와 1대1 경선을 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토너먼트라고 하나요? 토너먼트 매치로 나름 박덕흠 공감위원장이 묘안을 발휘한 겁니다. 죽었던 김영환 지사도 살려내고 진행 중인 경선도 계속 진행하게 하는. 자, 여기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당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대로 이렇게 할 거면서 연일 법원을 비난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자성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 가처분 신문 내용 자체가 이미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법리적으로 결정문의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네. 물론 이 공천은 공관위가 한다고 하지만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뒤에서 이제 뜻을 같이 조율하는 것도 당대표라는 것을 다들 다 알 텐데 이렇게 세게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어요. 법원의 판단은 당의 이 컷오프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인데 네. 세게 비판해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신속하게 또 법원 판단대로 하는데 그럴 거면 왜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일 비난했냐. 이런 또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당이 정말 제가 소속원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총체적 난국 상황에 총체적 난국이다. 예, 빠져 있는다는 지적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장 대표님 판사 출신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장 대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법원이 정당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법원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각하고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김영환 지사의 케이스가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주목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또 평가가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거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그동안에 이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또 당규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민적 기대, 방향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그런 행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초하신 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원 의원의 돌직구예요. 당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돌직구인가요? 더 센 돌직구도 허용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마침 이제 박덕흠 위원장님이 이제 구원 수수로 오셨는데 이제 박 의원님은 참고로 당내에서 이제 큰 형님으로 불립니다. 이제 그 연세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기호 의원님 다음으로 이제 좀 많으신데 물론 이제 재산이 많으신데 많이 또 저 의원들한테 베푸세요. 사실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신망이 좀 있으신 분이 돼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공관위원 선정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하고 이제 교감을 많이 갖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또는 또 기대된 면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메시지와 행동이 다르다 이런 논란인데 보통은 이 법원이 오죽하면 당내 어떤 공천 과정을 이렇게 효력 정지를 받아줬느냐라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면 기대되는 상식적인 행동은 이렇게 법원 판단대로 결국 컷오프로 없던 일로 할 거였으면 당 대표의 상식적인 반응은 당내 일에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지적한 만큼 우리 당 지도부로서도 그 말을 숙고하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의 지혜를 모으겠다. 정도가 사실은 통상적인 상식전의 발언이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인 경력을 감안할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민사 뭐 51부인가요? 그 부장판사한테 그 모든 가처분 신청이 몰린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설명이 다 되어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정당 사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가처분은 전부 이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네. 그럼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이 되면 일단 51부 합의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공관위원장 하셔라. 그래서 예전부터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그 똑같은 51부인데 거기서도 징계가 가처분 인용돼서 돌아왔을 때 자주 섞인 소리 우리 했던 게 뭡니까? 남부지방법원장에 차라리 공관위원장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알고도 하셨던 분인데 뜬금없이 공개적으로 이 법원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우리 당의 굉장히 그 윤호계인 분들 이런 분들의 분노는 있어요. 이렇게까지 컷오프를 가처분을 인용해주면 어떻게 정당이 사무를 보느냐라고 흥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분들을 겨냥해서 뭐 남부지방법원에 대한 비판을 한 건 이해할 수 있겠으나 판사시고 그다음에 당대표시고 그리고 어차피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 결국은 법원 말을 들어서 경선을 다시 원상복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법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뭔가 좀 자성이나 사과나 숙고의 모습을 기대했던 게 과한 거냐 뭐 이런 지적도 그렇죠. 있던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정부 그다음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악법 3법을 통과시켜서 강행 처리했을 때 우리가 농성하고 천막농성하고 우리 당협위원장들 서명운동 받고 1인 시했던 게 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했고 법원을 농락시켰다고 우리가 비판한 건데 그렇게 했던 우리 당의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이것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남부지방법원에 가갖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속보에 또 김관영 전북지사도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거기도 남부지방법원으로 가면 51부로 갑니다. 그럼 한번 그 가처분도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시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아실 만한 분이 그런다. 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실 만한 분이 그런다라는 비판인데요. 장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 발언은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반박한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 주장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더니 하고 싶은 사건만 배당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남부지법이 장동혁 대표로부터 질문받은 사실도 답변한 사실도 없다. 자체를 부인했어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과연 장 대표가 정말 질의한 게 맞냐? 남부지방법원이 그런 답변한 게 맞냐? 장 대표 말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기도 하시고 검사 출신 김기포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저희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마 답변한 것은 저게 사실일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뭐 물어봤는데 답변을 했다면 거짓말할 리는 없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동혁 대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꿩 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꿩이 사냥을 당할 때 머리만 이렇게 받고 자기 수야만 가려버리잖아요. 아니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출신이라 사실 51부에 배당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강한 아니면 비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세계 안에서만 그냥 논리를 계속 전개하는.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저는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당내 어떤 경선 과정에서 재판부가 저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당대표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됐다.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참 공당의 대표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양트정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정말 장동혁 대표 말대로 남부지방법원의 그 판사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사안만 내가 원해서 선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배당하라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처분 사건도 이제 합의부가 하는 3명이서 하는 합의부 하는 사건이 있고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정당 사무에 관한 거는 특히 합의부로 거의 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사건을 맡는 담당이 지금 51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석부장이 맡고 있는 그 합의부에 자동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럼 장 대표가 얘기한 건 뭡니까?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것만 먼저 쏙쏙 골라서 맡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당 상대로 한 사건은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애초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의 약간 호도하고 계신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도 법원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인데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코너에 몰리신 상황이 아닌가 심적으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저도 이제 정당 관련돼서 저런 가처분 사건을 여러 건 다뤄봤지만 대부분 패소합니다. 대부분 정당의 자율성,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법원은 다 정당 쪽의 말을 들어주는 반면에 이렇게까지 3건이 연달아 패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건이 그만큼 절차 위반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건의 패소가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은 또 변호사 출신이고 여야 모두 장 대표의 이제 주장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 대표 측의 재반박이나 장 대표의 주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실 공방이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문제는 대구입니다. 대구.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결과도 이제 곧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대구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지적이 언론에 많습니다.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시 6인 체제 지금 이진숙 주호영 뺀 나머지 6명 토론회하고 막 공정 경선 협약식 열었는데 주호영 의원 막 가서 마이크 잡고 같이 또 사진 찍고 막 그렇잖아요. 이진숙 의원 왜 난 안 불렀냐 반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카오스. 박덕흠 공관위원장. 모든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확보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까지 결국 원점으로 경선하는 건 아니냐, 컷오프를 무효화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영이 서지 않게 되는 거죠.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 결정을 따라라, 선당우사하라 라면서 계속 이정현 공관위 결정에 무게를 실었는데 다시 도로 8인 경선으로 돌아간다면 굉장한 촌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가 가처분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다시 경선 버스에 탑승을 시키지 못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대구 유권자, 대구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서 전체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는데 저는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전원이 9명 전원이 경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교수님께서 또 그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 실장을 역임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었다. 법원이 뭔가를 결정할 때까지 당이 기다리는 지금의 상태와 그래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라가냐 마냐 16강에 올라가냐 이거를 머리 쓰는 것과 등 떠밀려 하는 것과 법원이 무슨 판단하기 전에 당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라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맞다라고 납득을 시키든지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사면초가의 리더십 실종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6월 지방선거가 지금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공천이라는 그 정당의 사무인데 공천이 지금 시작부터 전부 원점에서 다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당의 역할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은 거부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좀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그 배현진 의원하고 김정욱 최고위원의 그 징계 무효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중앙당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 경선 과정에서의 지금 충북지사 원위치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 주라도 주호영 의원이 이게 기각이 또 이제 인용이 돼버리면 또 원위치가 되면 사실은 다른 데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처분을 내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여기저기서 가처분 하겠다는 사람이 뭐 거의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 사무가 다시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법원 판결 나기 전에 바로 잡아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 이 정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 물러나라. 그럼요. 그러니까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결국 먹튀 한 거 아닙니까? 컷오프 시키고 자를 사람 자르고 나는 광주 전남 갈 거야 하고 옷 벗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돼서 공관위 결정이 틀렸다고 했는데 그 공관위 결정을 되돌릴 공관위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공관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당대표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다시 그걸 바로잡고 다시 되돌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는 그 관점은 그 시선은 어떤 거겠어요? 아이고 한심하다 못해 참 정말 너무하는구나 갈 때까지 가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법원 처분이 나올 때마다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하느니 제가 볼 때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포항의 김병욱 전 의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남부지방법원 51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서울시 의원들 중에도 지금 또 가처분 한다고 또 해버리면 또 구의원도 컷오프 시키고 또 단수공차할 텐데 모든 족족 가처분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정당의 그 컷오프에 대해서조차도 내용상 정당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가처분을 인용해 버리는 상황이 됐으면 그건 당 지도부에 대한 저는 정치적 또는 법적 저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냥 뭐 제가 통합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지방선거 제대로 치우려면 아직 60일 남았으면 당대표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강한 견해, 장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유영원 의원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소속 의원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송구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초반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당 대표의 이제 영이 안 서고 있는 것 같다. 점점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윤어게인 단절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장 대표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을 입었고 그 뒤에 이제 그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불리한 이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 심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제 대표 영이 무너졌다. 책임을 져라라는 강한 사퇴해야 된다. 김무식 교수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주호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컷오프가 됐는데 대구시장 후보 공정 경선 협약식에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은 최연석 후보자님의 말씀을 주가 있다고 적고 주가 밑이 아니에요. 예, 다음. 예,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늘 공천 파동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공정한 민주적인 공천 그리고 민주적인 경선만이 모두를 성복시킬 수 있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 주권,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당원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경선 공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대구 총극을 다 보여준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당을 떠나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에 도움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 아닌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 민주당 아닌 김부겸을 지지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지원 기대하는 마음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또 호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싶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 재추진까지 꺼내들었어요. 대구 시민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이 두 가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컨벤션 센터 추진,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환경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해야 되는데 유영하 의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이분이 보수인가 진보인가 헷갈릴 정도의 중도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엄청 큰 센 상대가 나왔는데 대구 공천 잡음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진수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김부겸에게 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상태로 대구시장 선거 치를 경우 김부겸 전 총리에게 질 가능성이 크다. 막판에 아무리 보수표가 결집해도 어렵다. 다 같이 망하자는 거다. 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리얼미터가 당의 컷오프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주호영을 뺀 나머지 주자들의 김부겸 총리까지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김부겸 총리 49.5, 추경호 의원 15.9, 유영하 5.8, 윤재호 5.6, 홍석준 3.2, 이재만 3.2, 최연석 2.4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이진숙,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결과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나마 이진숙 20.6, 김부겸 전 총리는 35.6, 추경호 10.6. 다자대결이니까 이게 다 합치면 한 명에게 지지세가 가겠죠.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당의 결정은 저기서 이제 이진숙, 주호영을 뺀 채 경선을 진행 중이고 이걸 컷오프를 무효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이 센 상대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경선 전략, 선거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지금 현재 대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동안 우리가 국민의힘 특히 보수 쪽 정당을 찍어줬는데 우리가 우리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 국내 1인당 지역 총생산을 보면은 사실 33년째 대구가 꼴찌를 하고 있는 그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 강하신 대구 시민들께서 그동안 그래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보수 정당을 밀어줘야지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공천 과정에서 내용도 크고 그다음에 본인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박정희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정치인이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발현하기보다는 민심을 잘 살펴서 대중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저런 행보도 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나 어떤 추앙하는 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 안아서 어떻게 실용주의 노선과 접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대구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대구 컷오프와 관련된 당의 입장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인물 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김관영 그리고 정원호 이 두 분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영상은 민주당 지도부의 제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김관영 지사가 한 식당에서 검은 가방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가방 안에서 흰색 돈 봉투를 꺼내서 참가자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앞치마를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뭔가 이제 돈 봉투를 전달하는 그 사이로 앞치마를 펄럭이는 장면도 녹화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그리고 앞치마 펄럭펄럭.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충성! 거수경계까지 하고 있죠.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돈 봉투를 배포하는 것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자 논란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재수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다르다라는 부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태현 변호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김관영 지사와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둘은 경우가 다르다. 예, 왜냐하면 전재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받았다는 일방적인 통일교측의 진술만 있는 거지 실제로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뭐 지금 경찰에서 뭐 최소한 뭐 유죄 의견으로 뭐 송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일방의 진술만 믿고 유력 후보를 뭐 문제 제기는 게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 뭐 금액이 소액이고 좀 사실 뭐 대리비 사비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면에서 뭐 이해하시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렇게 명확한 CCTV 증거까지도 있고 또 돈봉투라든가 이런 이제 금권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과거 전력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끊어내기 위한 지금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저는 이제 단호한 의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제 읍청관영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재수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산시장 예비 후보 전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전재수입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으로 3번 넘어진 저를 꼭 그 숫자만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전재수가 부산을 살리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일 좀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또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김기표 의원님. 예,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가끔 이제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네. 그럼 그 돼지 머리에 이제 돈 꽂는 게. 똥 꽂는 거. 근데 그것도 안 이렇게 돼요? 그거 꽂으면 바로 그것도 아예 그냥 당선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 한 장만 꼽으면. 그렇습니다. 만 원 한 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안 이게 돼요? 선거법이 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완전히 당선 무효형이 이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재수 의원하고 동일을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돈을 주는 행위는 지금 김관영 전 지사가 자기가 직접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CCTV에 포착이 되면 제가 변호사로서 달리 변명할 게 없어요. 빼박이다. 자기가 준 겁니다. 예. 근데 뭐 이럴 수 있죠. 내가 빌려줬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전혀 빌려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변명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말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거는 저건 도저히 구제가 안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전재수 의원 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에 줬다는 얘기가 있고 전달했다는 사람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받았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만약에 의혹이 있어서 뭐 공천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이건 도대체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요. 돈을 준 것과 받았다고 하는 사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재수 운동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 입장도 지금 나왔습니다. 제명 당했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가혹한 밤, 제명 결정에 큰 충격. 상황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결정 참담하다. 당은 저를 내쳤지만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무언가를 또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 워낙 우리 김 표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상이 빼박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속보로 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김관영 지사가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흠결 외에도 내용적으로도 하루도 안 지나서 윤리감찰단 감찰 몇 시간 만에 바로 한밤에 전격적으로 제명한 것에 대한 당의 재량권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법적인 판단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전재수 의원하고 설명을 같이 하면서 전재수 의원은 상황이 괜찮고 김관영 의원은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명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재수 의원은 지금 경찰에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화면이 충격적이고 화면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놀라는 것이지만 액수나 정황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보다 훨씬 더 가볍죠. 전재수 의원은 고가의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부산시장에 된 뒤에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가 돼요. 그럼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고 그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판결이 나오면 시장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한테는 한밤중에 신속하게 몇 시간 만에 제명 조치. 전재수 의원은 오히려 공천을 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에 나가겠다는 것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보고 또 하나 우리 민주당 분들이 놓치는 게 있죠. 돈봉투 이야기하는데 송영길 대표님 돈봉투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씩 줘가지고 수십 명 뿌렸잖아요. 그분이 지금 무죄로 나와서 또 개항을 나오겠다고 지금 다니시지만 무죄 근거가 뭡니까? 돈봉투를 안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 때문에 원점에서 무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만큼 선진적입니다. 그러면 돈봉투 300만 원씩 돌린 송영길 대표는 뭐고 68만 원, 3만 원, 5만 원 나눠준 김관영 지사는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때린다? 제가 봐도 김관영 지사는요.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입니다. 그리고 개파색이 옅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저렇게 제명 처분해서 경선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결국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지금 이원택 의원이라고 많이 거론이 되는데 대표적인 신청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말은 저 화면 때문에 잘라서 뭐 금품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경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읍참마술을 했다고 합니다만 특정 개파에 대한 또 특정인에 대한 특정 세력에 대한 지나친 저는 처사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예. 아까 이제 김관영 지사는 그 돈봉투 주는 게 이제 CCTV 찍혔고 전재수 의원의 후보의 경우는 이제 진술이 좀 엇갈린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받으신 걸로 알려진 통일부에서 받으신 걸로 알려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있지 않습니까? 까르띠에로 알려진 그게 이제 전재수 의원과 아주 가까운 지인이 수리를 맡겼는데 그 시계 시리얼 넘버가 똑같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준 빼박 아닌가요? 그 말씀 하나 드리시고 두 번째는 김관영 지사님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방 분야만 했으니까 이제 기자 시절에도 뵙고 여러 번 뵀는데 정말 일에 열심히신 분이다. 예를 들어 방산, 전북 지역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육성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기자 시절에도 보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거의 무소속 비슷한 이제 그런 분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돈을 돌리는 것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원호 구청장을 두고 야당 김재섭 의원과 또 정원호 구청장의 이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청래 대표가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섭 국힘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법률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 입장은 어떨까요? 당 인사들 성비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윤리위 오는 미스터 칸쿤 지키겠다고 국회의원 치면 버리냐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미스터 칸쿤 정원호 선생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호 측도 저를 고발하고 민주당 당대표도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국회 윤리위에 이제 제소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부로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DNA 깊숙한 곳에 어느 불편한 부분들을 제대로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함구했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윤리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설명 자체로 피하는데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단 본질은 그 출장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본질인데 그 공방을 하는 사이에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하냐 마냐, 법적으로 고발을 하냐 마냐의 어떤 대응들을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칸쿤 출장 그리고 동행한 그 공무원, 여성 공무원의 이제 성별 오기 이 문제에 대한 정원호 구청장 측의 반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전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저열하고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그러니까 성이 다른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출장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실제로 2명이 아니고 11명이 간 공식적인 회의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 그 11명 중에서 성동구 구청 공무원이 2명이었다는 거지. 근데 11명이 갔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마치 남녀가 뭐 부적절하게 갔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한 거는 지금 앞서 방금 나왔던 기자회견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민주당의 성비위, 성이라는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출장비가 왜 칸쿤을 갔냐.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게 구비나 예산을 썼다. 그런 비판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성 얘기를 꺼냅니다. 그거는 이미 머릿속에 마치 무슨 정원호 구청장과 그 공무원이 부적절한 남녀관계였다는 거를 전혀 증거도 없는데 본인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구치소로 갈 사람은 정원호 구청장이 아니라 김재섭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을 또 양태호 변호사가 했는데 자, 김우식 교수님. 저는 뭐 김재섭 의원이 처음 기자회견 때 여성구청 공무원과 칸쿤을 갔다라는 게 이제 핵심 기사 제목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마치 이제 뭐 과거에 민주당의 성비 관련된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걸 연상케 하는 기사 제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저 의혹이 일종의 남녀 간의 칸쿤 어디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로 프레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재섭 의원이 뭐 과도한 분위기를 연상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은 정원호예요. 설명을 잘 해야죠. 이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왜 성별을 남자로 거짓말로 썼는지, 그다음에 자신한테 자료를 달라니까 그걸 지우고 줬는지, 그다음에 심지어 그 뒤에 일어난 조작 의혹들이 많잖아요. 심사위원, 공무출장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사인이 없었다가 사인이 갑자기 생긴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저는 저 의혹을 저도 제기하고 싶은데 다른 일행들은 칸쿤 지나서 거기 어디 가갖고 일정을 끝내고 다 돌아갔는데 이 두 분만 따로 또
텍사스 오스틴을 갔다는 거예요. 오스틴 가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 관람에 가서 관람 본 겁니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구청장과 구청 직원이 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건 외유성 해외 출장이에요. 우리 교수들도 사실 세미나 가면 근처에 칸쿤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니까 가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 김두관 의원도 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놀러 간 거잖아요. 민주주의 포럼 저희들도 포럼 합니다. 한 두세 페이지 발제해가지고 가서 발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하고 돌아와야죠. 지금 요즘에 여기 국회의원분들 2분 계시지만 어디 공무 출장 가면 하루 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어디 관광 못 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정원호 측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송도구치장 3번 하다 보니까 고을 사또만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나갈 생각을 꿈에도 못 꿔가지고 제가 처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라는 큰 걸 할 거면 이런 행동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지금 뭐 성비 프레임이라고 지금 대듭니까? 이게 외유성 출장이 아닌 걸 증명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칸쿤을 경유지라고요? 경유지를 2박 3일 가서 놀고 옵니까? 칸쿤은 멕시코시티에서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길 왜 갑니까? 마야 문명 보고 호텔에서 쉬러 간 거잖아요. 저는 그 본질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뭐 성비위로 저열하게 했다는 것은 본질을 트는 겁니다. 저는 정원호 측이 따박따박 있는 그대로 정말 모든 걸 밝히고 해명을 하길 바랍니다. 김기표 의원님. 차라리 김재섭 의원이 이제 김근식 교수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것도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저는 문제가 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해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칸쿤을 간 것도 칸쿤을 멕시코시티에 바로 간 게 아니고 베르딘가요? 제가 명칭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서 칸쿤이 오히려 가까워서 멕시코시티로 돌아가서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저렴했기 때문에 칸쿤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칸쿤을 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2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그 사진을 여러 명이 갔는데 4명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그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항소심이 판단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11명이 공무로 갔는데 마치 남녀 2명이 간 것처럼 얘기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2번째는 그것을 승진과 연결시킵니다. 여성 공무원은 마치 그 어떤 오너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면은 승진이 안 될 듯이 생각하는 것. 그 평소의 생각이 저 말로 드러난 거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린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재섭 국회의원이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공무원사회에서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다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을 마치 성문제 그리고 지금 의총에서도 성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렇게 공격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인식입니다. 저것은. 네, 양쪽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3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지방선거 특집이네요. 그만큼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 한동훈, 한동훈 조국의 맞대결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어떤 별도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그럴 배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피할 것이다. 저는 뭐 피해온 적이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먹방할 게 아니라 빨리 창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는 공천 받을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니까 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산은 산인데 부산이 아니라 뭐 군산, 안산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씨가 저를 자꾸 거론하는 건 약간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듭니다. 유영 의원님, 제 PD님들이 굉장히 편집을 잘해서 그러니까요. 마치 두 분이 직접, 토론하는 것처럼 대단한 돌직구 PD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각각 따로 인터뷰한 거다 말씀드립니다. 시청률이 높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땡큐. 유영 의원님 친한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어디로 나가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조만간 뵐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그럼 어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며칠 전에 기자분들하고 밥 먹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부산 북합이 지금 이제 그 관심사 아닙니까? 전대수 의원 지역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시려는 분이 박민식 전 장관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 전 장관께서 이번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의 그 인용 기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계시고 거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거기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데 따라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부산 국가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는 말이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한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인은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 연합하고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랑 맞붙어도 피하지 않겠다. 뭐 일단 그런 자세로 지금 뭐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나가는지도 관심사인데 자, 양태정 변호사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묻고 있어요. 저희 돌직구쇼에 오늘은 또 우리 또 부천을 대표하는 김기표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부천은 재보궐 지역이 아니니까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우리 멤버잖아요. 그 평택에 재보궐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 평택에는 조국 대표 나오면 안 된다. 옆에 보니까 곽규택 의원 지역구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조국 대표 나와봤자 안 될 것 같다. 남은 게 이제 군산 안산인데 양태정 변호사님의 부군이 부군이 아니군요. 아내이신. 아내이신. 부군처럼 살고 있습니다. 부군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모시고 있는 양 변호사 모시고 있는 분이 지금 전주에 경선 뛰고 있잖아요. 군산에 뛰고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군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올 뭐 산술적으로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명분이 없어서 저는 군산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다 거부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그리고 계양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양도 재보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글쎄요. 굳이 그 중에서 한다고 하면 안산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산에 워낙 쟁쟁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김남국 전 의원도 있고 또 누구요? 그 김용 부원장도 나온다고 하고 거기 전해철 의원도 나온다고 하고 거의 번호표 많은데.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조국 대표께서는 결국 이제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이어야 한다라는 그 정치 공학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글쎄요 군산에 나와서 물론 군산에 나오신다고 해도 당선이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근데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글쎄요. 근데 군산에 나오셔서 당선이 안 되시면 정말 의미가 없고 당선이 되신다고 해도 큰 반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조국 대표께서는 더 큰 선택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양 추천합니까? 계양은 아주 좋죠. 늘 저는 한동훈, 조국 두 분 다 계양을 모셔서 전 당대표들끼리 한번 전영직 당대표끼리 한번 대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계양 홍보대사야 양태정. 저는 조국 대표가 말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규책사로 된 데를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를 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군산, 평택, 안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편하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셋 중에 전부 산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어디를 갈지를 고민할 텐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 좀 조언을 드리면 부산 북갑이라고 해서 자꾸 그리 오라고 이렇게 들어와 그러시는데 저러다가 조국 대표가 안산을 택해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이제 나 안산 정했으니까 안산으로 오세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랑 너무 각을 세워서 조국이 가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말씀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판이 다 짜진 다음에 해도 됩니다. 4월 중순, 4월 하순에 가서 다 선수들 정해지고 세팅된 다음에 나갈지 말지를 그때 정해도 되고 나갈 거면 어디를 정해서 명분도 살고 실리도 있는지 정하면 되지 자꾸 조국 들어와 했는데 조국이 안산 가서 당신이 들어오세요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안산 가서는 한동훈 전 대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멀한계가 돼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숙고해라. 신중하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우식 교수님의 애정어린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 54년 만에 달로 출발한 겁니다. 아르테미스 2호 함께 보시죠. 3, 2, 1.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뿜으며 로켓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무려 54년 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다시 달을 향해 가는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한 건 우리 시간 오전 7시 35분. 높이 98m의 우주 발사 시스템 SLS, 그리고 유인 캡슐 오리온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적 4명의 정예 요원이 탑승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에서 최대 40만 5천 킬로미터까지 떨어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심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발사 이튿날 달로 향하는 궤도에 오른 뒤 달 뒷면을 돌아 11차에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비행 거리는 약 11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So after a brief 54-year intermission, NASA is back in the business of sending astronauts to the moon. So it's incredibly important because we're going to learn an awful lot from this to inform subsequent missions. 이번 발사는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공언한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달의 희귀 자원을 선점하고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2호가 성공하면 내년 착륙선 연결 시험을 거쳐 2028년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해 상주 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본입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사원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과연 뭘까요? 커피입니다. 세 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론 문매에 결국 고소, 취하, 고용노동부도 보겠다고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이 커진 거죠.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점주는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점주님이 두 분이시고요. 그러네요. 알바생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 점주님은 3잔, 나머지 점주님은 이제 글쎄요, 주장하시는 건 한 30몇만 원 정도의 그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알바생은 앞쪽에 있는 데서 일을 하다가 3잔을 이제 나가면서 이제 가져나간 거, 그리고 뒤쪽 점주님은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지인한테 이렇게 그냥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팩트는 맞는데 본인들이 허락을 했느냐,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게 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이게 횡령이냐 아니면 그냥 사회상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의 차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인정된다라고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점주들이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니까 여론의 압박. 그렇죠. 아니 그 알바생 그렇게 잡아서 뭐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취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해드릴 때는 잘 안 알려져 있었던 이른바 점주 두 분 중 한 분과 이른바 합의금을 받아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550만 원이 좀 과하다, 이런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전말도 좀 드러나서 사건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럼 징벌적인 합의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가는 한 30몇만 원인데, 그러면 그럼 그 정도로 징벌적이냐? 알바생 하나한테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너 이거 정가 있으면은 뭐 공무원 못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550만 원까지 줬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노동부가 이제 뒤늦게 여론의 논란이 일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한 차례 노동부의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부. A씨가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힌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가 진정 접수 2달 뒤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겼다라는 대목. 이 대목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괴롭힘 방지 관련된 규정에서는 첫 번째로 점주한테 우선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저게 웃긴 거는, 그러면 점주 하나, 알바 하나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네요. 점주가 가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규정이 미비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아니면 근로감독관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권을 조사하는 게 맞죠. 네. 이게 저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가해자한테 시키니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시켰다는 거는 노동부가 이건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커피 몇 잔, 근데 경기도 안 좋고
또 그 이전에 보니까 알바생과 점주 사이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갈등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이런 어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점주 둘이 만약에 점주 하나와 알바생이라고 하면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점주 둘이 얘기하다니까 심리적 증폭이 된 거거든요. 심리적 증폭 현상 때문에 저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걸 심리적 증폭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철사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알바생을 다른 업에 빌려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가 고용한 사람과 내 고용 때문에 저쪽에 일하는 사람은 그게 2배로 심리가 증폭됩니다. 천지 차이다. 예. 이게 저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 점주님들께서 다른 점주님들께서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건 분석해 봤고요. 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광렬이에요. 오늘 박광렬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모습, 박광렬의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조카랑 마약 유통 공모하셨습니까? 마약 공급 어디서 받았나요? 이 박광렬의 심리를 좀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 당당하죠.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고 눈빛도 급기야 변호사 선임도 거부해요. 예. 이 심리 이거 뭡니까?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멕시코나 이런 데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은 저 변호사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실제로는 교도소 들어가도 실제로는 자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이런 수사들한테 안 맡깁니다. 멕시코 카르텔 마약왕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식과 한테는 내가 이런 거 하기는 아니다. 나는 되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우리 영화 보면 멕시코 카르텔의 자녀들은 아주 귀족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어떤 수사들은 진짜 나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심리가 존재하죠. 박광렬의 심리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난 어차피 여기서 조사받고 처벌 안 받고 필리핀으로 간다. 라는 자신감. 두 번째는 내가 범죄 수익 몇십억을 숨겨놨는데 너네 경찰도 그거 모르잖아. 나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있습니까? 수십억? 저는 수백억 넘는다고. 수백억? 예. 지금 경찰이 밝혀낸 것도 지금 밝혀진 거에 몇 배라고 하니까요. 예. 그 내용 한번 보시죠. 30억 상당 마약 유통 혐의를 일단은 알려졌는데 사실은 더 될 거다라는 거예요. 100억 이상일 거다라고 현재 경찰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의 이동 경로를 따져보니까 실제로 흔적이 100억, 사실 그 이상이라고 추정되는 지금까지 찾아낸 건 100억 정도. 와. 그러니까 원래 추정된 거에 3배, 4배가 넘는 거죠. 박광렬은 이거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걸 환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당한 모습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뭐 이렇게 추정입니다만은 유력자가 도와주면 실제로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외교적 협의가 안 되면. 예. 그럼 필리핀에서 황제 수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근데 저 박광렬이 겁을 먹을 이유가 없죠. 임시 인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임시 인도죠. 허세도 왕이다, 마약왕이.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밑바닥부터 해서 1년 만에 한국에서 대장 먹었다. 돈 버는 방법 알려주겠다. 자식에게 살인자, 뽕쟁이 아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되기 위해 큰 돈 벌어. 라면서 이렇게 허세를 또 부리는 공범에게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뭐 허세,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박광렬은 그러네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수천억에 관련된 마약 조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장 먹었죠. 그렇죠. 저것을 저렇게까지 키운 수사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참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빠르는 시간 안에 박광렬을 잡아서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 건데 방치해 나가고 저런 형태의 국내 하부 조직이요. 어디까지 뻗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것에 한 서너 배의 조직들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경찰이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박광렬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도 보시죠. 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젓가락이 흉기. 자,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차량을 향해 걸어오는 한 남성, 뒷문을 열더니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릅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내리자 쫓아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지만 무차별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 얼굴 가격당한 남자가 쓰러지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더니 이번에 식당에서 들고 온 젓가락으로 쓰러져 있는 남성의 얼굴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 신경이 크게 손상돼서 실명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굴까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고 피해자들은 우리 한국인들이고 이 중국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범행을 저지르고 눈을 찌른 거죠. 그래서 실명의 위험에 있다라는 거고 자기를 비웃는다라고 혼자 착각을 한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봉변을 당한 상황입니다, 반장님. 그러니까요.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공포를 주는 게 뾰족한 걸로 눈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이나 다른 둔기를 맞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데 이걸로 눈은 사실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사람 뭐 조폭이에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저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사람인데. 뭐 아직까지 뭐 저 사람이 조폭인지 어떤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공격 방식으로 봐서는 매우 잔인한 방식을 취하는 거 봐서는 의심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시킨 상태예요. 젓가락이 특수한 무기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입니다. 실명까지.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 그냥 사실은 이 한국인 피해자들은 즐겁게 이제 식사하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웃는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청부 폭력을 받은 어떤 범죄자들이 일부러 술을 먹고 너나 비웃는 거 시비 걸어서 공격하고 그냥 약간의 상해로 처벌받고 나오는 그런 유형의 어떤 청부폭력범들도 있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소재로 쓰였죠. 많이 소재로 쓰이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면밀히 동기라든가 어떤 금전 이동 관계를 정확히 살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온 사람은 금전 이동 관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이중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런 청부폭력인지 아니면 실제로 감정이 한 건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찰을 믿습니다. 한국인을 건들면 다시는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겁니다.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